안녕하세요. 시자년 강남점 자국센터 고지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난소기능저하 시험관하기 골든타임 만들기예요. 그래서 난소기능저하 여성분들이 또 실제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소기능저하 여성분들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부인과 분당 차병원에서 난임센터에서 연구했던 부분 결과인데, 난임병원을 찾은 환자의 평균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인의 비율이 난소기능 저하라고 하는 부분이 10년 전에는 한 9%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후인 2018년도에는 벌써 37%로 4배나 높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봐도 환자분들의 연령층 자체가 예전에는 30대 중반 전후가 가장 많았다고 하면은 요새 최근에 한 5, 6년 정도 사이에는 40대 초반, 중반, 후반에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왜 임신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난포 수가 감소하다는 게 뭐냐면, 난소 안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난자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생리할 때마다 계속 소모되는 부분으로 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충전은 안 되게 되는데, 내가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를 측정하는 게 AMH 호르몬 수치 검사잖아요. AMH를 보고도 보통 나의 난소 나이가 몇 살이다,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가 시작됐다, 요거에 대해서 가장 간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그 숫자 자체, 개수 자체가 감소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배란 유도를 했을 경우에 난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거나 혹은 적게 반응하거나 개수적으로 적은 양상들을 보게 돼요.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는 게 난포를 자극해서 여러 개의 난포가 자라게 하고 거기에서 난자를 채취하면서 그 난자를 획득한 다음에 정자와 수정을 시켜서 수정란을 만든 거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란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난포 개수를 늘리고 싶은 게 시험관을 진행하는 분들의 입장인데, 그런 난포 수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도 감소돼 버리고, 그래서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해도 채취하는 난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감소한다, 이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잘 분비되고 있어야 난소에서 난포도 잘 반응을 하게 되고 자궁 내막의 증식이라든지 분비 부분, 착상에 대한 환경도 준비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소기능 저하 치료를 언제부터 받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난소의 난포 성장 배란 사이클과 자궁 내막 증식의 생리 사이클이 있어요. 시험관 진행을 여러 번 했던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개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처음 보는 분들은 낯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배꼽 이하에 골반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 안에는 자궁과 난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난소에서 난포가 처음에 자라고 20에서 30mm까지 잘 커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배란하는데, 교과서적으로 기간을 보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10살째 정도까지는 난포가 잘 자라고 10살째 되는 날에 배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배란된 이후부터는 난소에서는 황체가 생기면 점점 퇴화되게 되고, 이 난포가 자라는 동안에 자궁에서는 내막이 증식이 점점 증식했다가 배란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이 점점 이제 성숙되고 표면에서 여러 가지 착상 유도 물질이 분비된다든지 물질들의 양이 증가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황체기라고 하는 배란 이후의 시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로 14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총 28일 동안에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게끔 하는 그 배란 사이클과 자궁에서 자궁 내막이 증식되고 분비되는 과정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생리 사이클이 딱 일치해야 돼요. 배란은 빨리 돼버리는데 나중에 이 황체기 자체가 너무 길다든지 혹은 배란 자체가 너무 늦은데 뒤에 황체기는 짧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두 개의 배란 사이클과 자궁 내막 사이클이 맞지가 않으면은 임신과 착상 혹은 착상 유지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사이클이 잘 원활할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원인, 가벼운 스트레스라든지, 제가 요번에 프로젝트를 큰 걸 맡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요번 달에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돼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가볍게 배란과 생리주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 단계에 이제 흔들림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생리주기가 뭐 28일, 35일 사이로 뭐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요번에 25일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40일이 넘어도 생리를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 정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두 번 정도의 생리불수는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때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산부인과에서도 검사상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럼 정상이구나,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두 번 반복되는 동안에 자궁 내막과 난소의 난포 성장하는 기능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돼요. 사실은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때, 이 치료 시기에 치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회복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치게 되세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볼게요. 이때는 균열 단계, 서서히 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때 이제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생리불순 기간이 길어져요. 작년에는 제가 분명히 생리주기가 일정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몇 달째 벌써 생리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혹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한 달을 걸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다시 산부인과 가서 검사들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검사상 호르몬 수치가 조기 폐경에 가깝게 혹은 폐경에 가깝게 안 좋아져 있는데요, 난소 기능 저하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라는 언급을 듣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그 시기에 놀래서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해서 막 이제 찾아보시다가 한방 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되시는데, 이때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치료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서짐 단계예요. 완전히 기능 자체가 무너져 내려서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는 단계, 자궁이나 난소 기능 자체가 거의 정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검사상으로도 폐경 진단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AMH는 0점대로 들어가게 되고, FSH라고 하는 조기 폐경에 대해서 이제 검사하는 부분이 보통은 10 이하가 정상인데 40 이상이 되면 이제 폐경 진단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이 FSH 수치 자체도 40 이상을 훌쩍 넘어서 불안정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난소에서 난포가 다시 자라게끔 하는 난포 성장 기능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이제 이 시기에 들어간 분, 그러니까 나는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어요. 혹은 뭐 폐경이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대요 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하지만 저는 지금 임신 시도를 하고 싶어요 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중에서 보통 보면 난포가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자라지 않았어요. 난자 채취를 계속 시도해 봤지만 현재 18개월 동안 한 번도 난자 채취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던 분들도 6, 7개월 정도 치료를 계속 집중한 중간중간에 난포가 보인대요. 난자 채취를 하게 됐어요. 난소에 대한 그 기능 회복에 대한 징조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수정란을 획득하게 되고 시험관하기 이식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자면, 난소기능 저하 있는 분들은 유산율이 높습니다. 난소기능 저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 적은 와중에서도 난소기능 저하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난자 중에서 정상적인 난자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하더라도 난자 질도 떨어지고 난자 자체도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 유산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난소 강화 치료를 통해서 난자질을 높이면서 난포 성장 기능을 높이고 착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방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제 나이도 중요하고 난소 나이도 중요합니다. 실제 나의 나이가 35세 이상이 되면은 임신 자체가 어렵기도 할 뿐더러 임신했을 때 기형 비율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검사율도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실제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저는 32인데요 하더라도 난소 나이 자체가 많이 오버돼서 40대 들어간 경우에는 고령 임신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난소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제 시험관 하게 되면 이제 산부인과에 가게 되시니까 환자분들이 의사와 이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서 난소 기능 저하가 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 거다. 난소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난소에서 반응을 잘 안 한다. 과배란 쓰지 못하겠다. 자연주기를 해보자. 이번 달은 난포가 안 자라니까 패스하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듣게 돼요. 그럼 환자분들이 나는 이번 달은 아예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났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럼 스스로가 노력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방치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치료할 때 알아들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골반 안에 자궁과 난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죠. 붉은 혈관도 있고 가느다란 혈관도 있고 신경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생식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궁과 난소 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몸에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지만 난소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혈액과 혈류의 흐름 자체가 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반을 지지해주면서 이제 임신의 기능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에는 혈액량이 많이 증가하고 또 주변 부위에서 돌아가는 칙부순환까지 되어 있는 이 골반 혈관계의 특징을 잘 알고 치료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게 됩니다. 난소보건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1단계는 난소의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치료 단계가 됩니다.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부분은 난소의 혈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 난소의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한테 난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채취했을 때 난자질이 많이 떨어지고 수정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난소 혈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떤 부분 볼 수 있냐면 요번에 10개 이상 채취를 했는데 수정란이 뭐 3, 4개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나이가 젊은데 5일 배양이 안 나와요. 난자 채취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기형 난자도 많아서 수정을 못하게 됐어요. 등등등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난소 혈류를 개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난자 기형이 많거나 수정률이 50% 미만인 경우, 보통 수정률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50% 정도 수정이 되게 됩니다. 10개 채취했으면 뭐 5개 정도? 그것보다 이하로 수정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나의 난소에 난소 혈류 문제가 있나 보다. 담음 어혈이라고 하는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난자질이 자꾸 떨어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치료에 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고령이 아닌데도 난포 반응이 적은 경우, AMH도 좋고 고령 임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과배를 했는데도 난포가 5개 미만으로 적게 반응을 해요 하는 경우에는 난소 혈류 문제를 짚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음과 어혈을 해독하는 치료 방법으로 난소 혈류 문제를 개선하게 되는데, 먼저 담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수분성 노폐물 생각하면 돼요. 뭐 콧물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뭐 안구를 돌리고 있는 이 액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는 지방층이 자꾸 쌓이는 부분, 뭐 뱃살이라든지 뭐 군살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 담음에 해당을 하는데, 담음이라고 하는 게 난소에 쌓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부분이 자꾸 난소에 머무르게 되면 혈류를 방해하게 되면서 주변 부위에 대해서 염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혈 부분은 아까 이제 담음은 수분성 노폐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혈은 혈성 노폐물이에요. 혈액이 찐득찐득한 덩어리로 보이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생리할 때 생리 패드에 묻어있는 뭐 덩어리가 이제 실제로 묻어난다든지, 아니면 찌꺼기처럼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로수랑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패드에는 많이 묻지 않았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뚝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점성이 높은 혈액을 전부 다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난소의 혈류 문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어혈 부분이 안 좋게 되면은 난소에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질환 부분들이 생기면서 난소 기능 저하를 또 유발시키는 모습도 보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음과 어혈을 해독하면서 난소 혈류 문제를 개선하고 1단계 치료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나는 난포가 잘 안 자라요 하는 분들, 난포 성장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의 양기를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생리 3일째 보통 가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동남포들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동남포들이 몇 개가 이제 보이고, 그러면 과배를 시작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고 며칠 정도 이후에 어느 만큼 자랐을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3일째 갔는데도 난포가 자라려고 하는 그 후보인 동남포가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과배를 했는데 난포가 5개 이하로 반응하는 경우. 세 번째, 난포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사실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건데, 난포 성장 기능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의 유무, 또 하나는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했을 때도 여러 개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 5개 미만, 그리고 성장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5개가 그럼 고르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만 너무 크게 자라버리거나 혹은 하나만 너무 작게 자라버리거나 아니면 자라다가 퇴화해버리거나 등등의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 난포 성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난포 혹은 조기 배란되는 경우, 이제 하나가 요번에 잘 자랐대요. 그래서 채취하기로 했어요. 해서 채취를 했는데 공난포래요 하는 경우도 자꾸 반복되게 되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기 배란, 난포 터진 주사를 맞았고 이제 가서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배란돼 버렸대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끔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해서 잘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는 배꼽 이하에 해당하는 하초의 양기를 강화시켜서 난포의 성장을 기능을 하는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료는 난자 질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요. 난소의 음혈이라고 하는 가장 정밀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충만시킬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 이 부분이 난소인데, 난소에서 일어난 부분이 처음에 이제 난포가 조그맣게 보이고 있다가 난자 주위에 알껍질 만들기 시작하고, 그 난포액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난포액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 배란이 되게 되는데, 이 난포액이 어떤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난포액이 영양가도 없이 그냥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채워지고 이 부분에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난자가 어떤 운명을 가질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채취 이후에 수정이 안 되는 경우, 혹은 수정이 됐는데 분열 단계에서 멈췄다. 그리고 수정 분열까지 됐는데 수정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이식을 못하게 됐어요 하는 경우, 또 3일 배양 같은 경우에 8세포기 딱 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3일 배양을 했지만 2일 배양 정도 4세포기까지밖에 못 갔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분열되는 그 세포에 나눠지는 그 부분이 아주 동일하게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고 울퉁불퉁 한다든지 불균이란 경우, 수정란 등급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난포액의 영양 공급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의학적으로는 하초의 가장 정밀한 음혈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잘 충만할 수 있도록, 음혈 충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자연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산부인과 담당의와 의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난소가 과배란 요법에 반응할 때 3개 이상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과배란 호르몬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하나씩 자연주기를 채취해서 3개를 모아서 이식하게 되는 경우가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달에는 가보니까 동남포가 3개가 보여. 그럼 그 달에는 과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3개를 다 사실 채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난소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연주기를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생리 3일째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달의 난소기능을 예견할 수 있는 동남포의 개수를 보고서 과배란 요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담당의와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지 않을 정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성이다라고 보면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 간격으로, 강도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 정도로 하게 되시면 좋습니다. 이식 후에도 가능한 부분이 순환을 도와주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자세 중에서도 이제 너무 이제 자세 자체가 힘들지 않은 부분도 거꾸로 하는 자세 등을 피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좋은데, 20-30분 정도 걷기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식 후에는 이 부분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는 난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관 하게 돼도 채취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채취는 잘 됐는데 착상을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임 기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착상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막을 구성하는 세포층 자체가 정상 여성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이제 실험해봤던 연구를 이제 보면은 내막증이 있는 분들의 자궁 내막의 세포 구성과 내막증이 없는 분들의 자궁 내막의 세포 구성이 달랐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는 분들은 그 자궁 내막증의 원인이 되는 찐득찐득한 어혈 찌꺼기들 자체가 불순물이기 때문에 얘를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없애는 거를 방해하는 세포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애질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부패가 되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궁 내막의 세포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착상 부분에 대해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 있는 분들은 착상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되 그 부분 플러스 난포 성장 기능을 도와주는 하초의 양기를 강화하고 또 난소의 담음 어혈을 해독하면서 동시에 난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초의 음혈을 충분할 수 있는 부분, 최종적으로 착상탕을 나중에 처방받을 때까지도 난소의 담음 어혈이라고 하는 빨리 없어지지 않는 노폐물을 해독하는 부분의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무배란성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를 계속 한다고 해서 항상 배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건강한 여성들은 생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배란을 동반한 배란성 생리예요. 생리를 하고 2주 후에 배란, 2주 후에 생리. 이렇게 딱딱딱 짜게 맞게 난소와 자궁의 기능이 돌아가야 되는데 난소의 배란 기능이 잘 안 되면서 난소 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배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생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난포가 자라다가 말거나 아니면 아예 자라질 않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랐는데 퇴화돼 버리거나 하는 난소에서 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생리혈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여성층에서는 다란성의 환자분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시험관을 하려고 과배란을 해도 이런 경우에는 난자질이 떨어지고 난자 자체는 뭐 20개 넘게 채취했는데 수정률 자체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수정률 저하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난소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특히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해서 잘 봐줘야 돼요. 난소의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난소 보건 치료의 1단계를 거치면서도 두 번째로 난소에서 하초의 양기를 강화하는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한 치료, 이제 하초의 음혈을 충만시키는 난자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난소의 양기를 강화하면서 난포 성장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 한약적인 방법으로는 뭐 한약 복용이나 침치료, 약침치료, 난소 보건 치료 등이 있습니다. 난소 보건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1단계는 난소의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단계가 됩니다.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부분은 난소의 혈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난소의 양기를 강화하면서 난포 성장 기능을 회복을 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난소의 음혈을 충만하도록 도와주면서 난자의 질을 높이게 되는 치료입니다. 그럼 이 1, 2, 3단계에 해당하는 난소 보건 치료를 어떻게 환자별로 한의원에서 치료하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령 임신에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실제로 뭐 결혼 자체가 늦었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일찍 했지만 임신 시도는 생각이 없다가 올해부터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 연령대 자체는 4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가는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달 갈수록 폐경에 가까워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치료 기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 치료를 한꺼번에 들어가고 추후에 2, 3단계 치료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이제 2단계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2단계가 난포 성장 기능을 이제 보게 되는 하초의 양기를 강화시키는 난소 보건 치료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고령 임신에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포가 잘 자라지가 않아요. 시험과 뭐 또 시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난포가 안 자라니까 시도를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해서 초기부터 채취하고 착상하는 부분까지 쭉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일반적인 치료 횟수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 3번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조금 더 치료 텀을 이제 좁게 두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은 박동성으로 분비를 하게 돼요. 규칙적인 리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연령대는 성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환자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치료도 리듬을 조금 더 짧게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능 회복을 빨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임신이고 나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간격도 짧게 자주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기 폐경을 진단받은 난소기능저 환자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도. 나이는 30대 뭐 중반 후반 정도로 젊은 편이지만 이미 난소기능저, 그러니까 조기 폐경, 난소기능 거의 정지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리를 하지 않는 기간도 이미 길어 있는 상태고, 생리처럼 출혈이 나와도 정상적인 배란을 하지 못한 지 오래된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난포 성장 기능 회복 치료가 필요한데, 먼저 1단계인 담음 어혈 해독하는 기간 자체는 좀 짧게 둬요. 1단계를 짧게 일단은 거쳐 들어가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2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세요. 난포 성장 기능을 하게 되려면 정지해 있던 장기의 기능을 다시 살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집중 치료하면서 난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게 되고, 이 2단계 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길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매달 산부인과 가서 이제 난포가 성장하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치료받는 과정 중에 이번 달에 난포가 자랐대요, 채취를 하게 됐어요, 이런 양상들도 사실 환자분들 통해서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 난포 성장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바로 임신 시도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함과 동시에 시험관센터에서 피임약 복용이라든지 과배란 유도제라든지 혹은 성호르몬, 호르몬 요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난소나 자궁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그 부분의 질환에 대해서 수술한 경우예요. 수술할 경우나 혹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난소기능저하를 많이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요. 자궁내막증이라든지 난소기형종이라든지 무릎 등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난소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난소라고 하는 부분이 한 2.5cm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 안에 난자들이 이제 막 있다가 난포들도 이제 자라게 되고 점점 이 부분에 대해 배출을 하게 되는데,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난소기능종 무릎 등이 있게 되면 그 조그마한 난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포가 자라게 되는 그 층 자체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내막증이 그런 경우인데, 난포가 많이 자라게 되는 그 난소의 층에 침범을 하게 되면서 질환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난소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난소 조직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난소기능 저하로 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단계 치료인 담음 어혈 해독 부분을 매 단계마다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1단계 치료가 잘 들어가고, 두 번째로 1단계와 2단계 치료 같이 담음 어혈 해독을 하면서도 난포 성장 기능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하초의 양기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담음과 어혈을 해독하면서도 하초의 음혈 충만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보게 돼서 난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난자 채취나 20대까지도 1단계인 난소의 담음 어혈 해독을 같이 치료를 하면서 난소 혈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다낭성 환자분들인데, 사실 요새는 젊은 층에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분들 중에서도 많고, 이 분들이 이제 임신 준비를 하게 됨에 있어서는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은 아니에요. 난소 기능 저하라고 진단하려면 나의 난소에 난자 자체가 많이 소멸돼서 별로 안 남아있을 경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리는 하지만 정상적인 배란을 못했기 때문에 질이 좋지 않은 묵혀있는 난자들이 많게 됩니다. 난소 기능 장애로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난임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다낭성인 분들이 시험관을 진행했을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주 많은 회차를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난자질이 저하되어 있고 수정률이 저하되고 수정란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매달 배출해야 되는 난자가 매달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번과 같은 사항들이 생기게 되고, 이 환자분들이 담음과 어혈이
아주 많이 원인이 되면서 난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환자분입니다. 1단계 치료를 잘 진행을 하고 나서 담은 모혈 해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난포 성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담은 모혈 해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번에도 다시 난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단계 치료 넘어가면서도 아까 얘기한 난포 성장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치료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어떤 부분을 같이 하면 좋을까요? 라고 환자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시험관 성공률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해야 될 음식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가루, 빵,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나 단백질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만 너무 차지하게 되면 안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과일과 채소는 너무 좋지만 농약이 많이 묻어 있을 경우에 또 환경 호르몬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성호르몬의 교란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럼 난소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약이 묻어 있는 상태는 잘 주의해서 복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탄산음료, 커피, 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혈중의 호르몬 농도에 대해서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자제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럼 섭취하면 좋은 음식, 뭐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질문도 하시거든요. 자궁에는 이제 해조류 부분, 뭐 예를 들면 미역이라든지 해삼 종류의 음식들이 조혈 기능이 있어요. 혈액을 조절해 준다는 뜻인데 조혈 기능이 있으면 좋은 게 우리 몸에서 조혈 기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궁이거든요. 그 이유가 자궁 내막이 점점점 그 시기에 맞춰서 증식되고 분비되면서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이 부분이 전부 혈액이 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화롭게 그 혈액을 잘 맞춰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브로콜리, 뭐 시금치, 쑥 이런 채소 부분과 식물성 오일을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중금속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등의 난소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 안 좋은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있거나 혹은 난소의 그 배란 기능 자체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식단을 거의 몇 끼 드시면 훨씬 좋으세요. 시험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운동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 달 동안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운동센터에 가면은 기존 다른 회원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운동량이 나한테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 하는 것보다 50% 정도 시작했다가 점점 더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한 달은 운동은 그냥 너무 힘들어. 하지만 버텨보자라고 하는 기간인데 이걸 잘 넘어가게 되면은 2달째부터는 운동 좀 재미있기 시작하네? 처음에는 진짜 근육통도 있고 자꾸 감기 걸리고 아팠는데 요번 달은 좀 괜찮게 넘어가네 하는 적응 기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달에 가게 되면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더 무거워요. 운동하면 기분이 상쾌해요. 그 다음날도 몸도 훨씬 더 컨디션이 좋게 에너지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달은 꼭 참고 한번 해봐라 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는 순환 부분이에요. 특히 그 순환 중에서도 복부, 골반, 하체 쪽 순환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부분 권장사항이고 조금 더 운동량이 있는 분들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 할 때 아까 이제 순환 부분과 마찬가지로 복근, 그리고 힙, 둥근 부위, 그리고 하체, 허벅지 부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력이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운동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의 생활 습관 중에서 잠자는 게 있어요. 불면증 혹은 아주 심한 불면증은 아니어도 잠이 얕거나 혹은 자꾸 깨거나 아니면 누웠는데 잠드는 시간 오래 걸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은 11시 이전에는 수면하는 게 좋아요. 10시부터 한 2시 정도 시간에 난소의 난포 성장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입니다. 난소 기능 저하나 폐경 진단을 받은 분들도 그 시간에는 미량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완전히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려면은 10시 정도에 잠을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뭐 퇴근하고 오고 뭐 하다 보면 10시 잠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사항은 11시 이전에는 꼭 수면을 해라. 핸드폰 시기가 딱 11을 찍히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리 잘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권장사항을 드리고, 그 시기에 잠드는 게 훨씬 더 잠도 빨리 들어요. 나는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는 분들은 이 잠대를 놓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이제 잠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은 깜깜하게. 수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도 보면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수면 호르몬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밤이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가라든지 불빛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 금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11시에 자야지 하고 딱 누웠어요. 눕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딱 켜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밤에 하게 되면 시각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뇌가 막 가동이 되게 돼요. 수면을 하려면 모든 게 다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게 다시 시작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수면이 들어가기까지도 어렵고, 수면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 같은 경우에는 낮에 보통 많이 하시고, 햇빛이 떠 있을 때는 검색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특히 밤에는 여러 가지 정보와 나의 머릿속에서 뭔가 막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의 상황은 다 이제 차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BMI가 25라고 하셨는데,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게 되고, 연구를 보면은 29 이상이 되면은 이게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이 4%씩 낮아지는 결과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32 이상에서는 배란 장애로 인한 난임이 2.7배가 또 증가를 하게 돼요. 난소기능 저하가 있을 때 체중 감량에 대해서 권장 사항은 한 달에 내 몸무게 5% 정도로 감량해라.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60kg 정도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한 3kg 내외 정도. 그리고 잘 감량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또 해버리지 말고 그 다음 달엔 그걸 유지를 해라. 그러면 뭐 총 기간으로 보자고 하면 2달에 5%를 감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체중 감량할 때 초기에 좀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5% 감량하고, 그 다음 달에는 그걸 잘 유지하고, 다시 그 다음 달에 다시 5% 감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장 사항이고, 영양분에 대한 섭취. 사실 진짜 잘 안 먹어야지 빠지는데,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 잘 먹어야지 또 난포가 자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많이 겪게 됩니다. 영양소는 고르게 먹되, 먹는 양 자체는 평소 양의 50%, 나중에 유지기간이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들어갈 때는 원래 먹던 양의 70% 정도.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조기폐경 연구들에 보면은 과도한 운동이 또 조기폐경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피로감이 너무 만성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강도 안에서만 운동이 사실 권장 사항입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뭐 1시간 정도 이제 운동 유지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하시면 적당한데, 체력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과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운동을 그렇게 했더니 매일 피곤해요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나 지속 시간이나 운동하는 횟수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 아까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순환을 도와주는 요가나 필라테스 쪽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어느 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주 과도하게 먹지 않는 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반찬을 먹는 정도는 무방합니다. 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내 몸에서 분비되는 것과 혹은 이제 충돌될까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과량으로 먹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찬에서 먹는 부분 혹은 밥에서 잡곡으로 먹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무방하게 가능합니다. 네, 질문 요 정도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